이번 논문 취재하면서 대학교의 문제를 너무 많이 봤어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 감싸주고 문제가 드러나도 밝히지도 않고 이러면은 대학생들이 가서 그 진례 상하탑이라는 그런 데 가서 뭘 배우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식인을 신뢰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신뢰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식인을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수 집단, 대학 집단들이 좀 뼈저리게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파헤치신 전문가 부모들이 본인들이 전문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뒤트는 것. 이제 국민들은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분노했는데 결국 입학 취소가 됐는데 사실 이 사건이 났을 때 제 주변에서도 아유, 그 집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 보시면서 어떤 그 꼼수들이 많이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들이 그 대학 교수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로 논문에 그냥 기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교수들이 이게 문제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한번 비틉니다. 어떻게 비트냐면, 내가 쓴 논문인데 사실은 내 아들, 딸 이름 올리면 너무나 쉽게 들통이 나니까 동료 교수 이름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교수님이 윤희숙이다 그러면 윤 교수, 우리 딸 좀 이름 좀 하나 뭐 넣어줘.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한번 비트는 경우죠. 이게 사실 이게 대학 입시 문제라는 각도에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쪽 각도에서 보면은 그 학계라는 그 사회의 어떤 학자라는 그 전문가 서클의 윤리 문제이거든요. 그 지금 이번에 교육부 발표가 났지요. 우리 교육부 발표 저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교육부가 뭐 2차, 3차의 조사 걸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쓴 논문 중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논문은 1023건, 1033건 나고, 어쨌든 저 정도라고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정에 연루된 거, 그러니까 입시에 활용됐거나 부정 판정을 받은 게 96건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학교 교원들이 연루된 분들이 69명, 그리고 그 중에서 징계받은 분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대학 교수들 중에서 69명이나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이름을 넣어줬는데, 징계받은 신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7명. 그렇게 됐고, 문제는 서울대가 22건, 거의 전국에서 탑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전체 미성년자 논문이 66건이었어요. 66건이었고, 그 중에서 부정 판정받은 게 22건입니다. 근데 서울대학 교수들은 거의 뭐 징계를 안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만들어 왔는데, 저기 보면 입학 취소된 게 5명인데, 사실 저것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기자님, 저게 사실은 예를 들면 입학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라도 문제죠, 사실은. 그럼요. 그 자체로 이제 일단 그 입시 활용 안 해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교수의 윤리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부정에 연루된 기획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입시 때 쓰려고 했는데 그 학교의 입시가 이걸 요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해외 대학 진학,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저게 문제고, 저희가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정치적인 진영이나 뭐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에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박 기자님 들어오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의 엘리트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각 전문 직종이 자신의 어떤 윤리가 팔딱팔딱 살아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나름의 숭고한 느낌을 가지고. 근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저는 우리 박 기자님 기사 중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좀 화가 났던 게, 제가 이제 학계에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게재한 저널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의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박 기자님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는 각 학술지에 통보도 안 했다고. 통보를 전혀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논문에 이게 진짜 논문인 것처럼 아직까지 다 살아 있어요. 거의 다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한국 미생물학회에서 한 건을 취소를 했어요. 다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좀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연구 윤리에 음.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음. 처리하고 마치 그동안 관행처럼 있어왔던 일처럼 학술지에 전혀 통보를 안 했고, 그래서 학술지 그 학회 측에서는 그 논문이 부정 판정이 났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물어볼 정도로. 저희도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 훈령에는 연구 부정 관련된 규정이 있는 교육부 훈령에는 예, 예. 연구 부정이 판정이 나면 교육부와 학회에 알리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서울대학교는 웃기게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규정해 놨고, 그래서 우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 그게 자기들의 아주 희한한 뭔가 연구 윤리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가치조차 다 잃어버린 그런 답변인 거죠. 교육적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서울대가 이거를 통보도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자님? 그러니까 되게 대학교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든가 교육적인 가치와 철학을 다 저버린 행위라고도 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서울대 구성원들이 계속 부정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우면 거의 다 국민의 몫이 돼버렸고, 가령 지금 황우숙 교수 말씀하셨는데, 황우숙 교수랑 그때 같이 부정이 연루됐던 사람이 이병천 교수 중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입학 취소 된 분 중에 한 명이 이병천 교수 자녀예요. 그래요? 이병천 교수 똑같이 또 비슷한 일을 어떡해. 저질렀어요. 자기 또 논문 부정 저질러서 결국엔 자기 자녀 또 입학 취소되게 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과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한국 사회 상식적인 좀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라는 위치가 있고. 굉장히 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계속 감추기 급급하고 있어요. 그 논문 좀 공개해달라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겠다. 계속 그런 핑계를 대고 있고 좀 안타깝죠. 이게 서울대는 사실 엘리트 학교이기도 하지만 학교의 기본적인 경비가 다 세금입니다. 아이들 등록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더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은 다른 연대, 고대에 비해서 학비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학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연구 윤리라든가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자정을 해야 되는데 자정의 노력도 너무 작아 보인다. 예, 그 자정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도 다 은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좀 부끄러워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밝히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공개하지도 않고 징계도 안 하고 징계 서울대 교수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구두 경고. 그냥 앞으로 조심해. 그게 답니다. 참고로 구두 경고는 징계에 안 들어갑니다. 징계 아니에요.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도 아닙니다. 이 경고는 일단 국민들이 매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런 공정은 정말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치야. 여기까지는 공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기자님이 이런 탐사 보도를 이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론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온 2007년부터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여론을 등에 업고 막 말만 세게 하는 국회가 막 자기네가 하겠다 뭐 이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 박 기자님 보시기에 이거를 발본색원 해야 되냐. 그래서 이번 교육부 조사 같은 게 너무 미진하다고 느끼시는지, 그래서 전수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느끼시는지, 그래서 처벌을 훨씬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2017년도 입학사정관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시절에 이제 벌어졌던 문제점들인데, 지금 보도했을 때 10여 년 지난 후에 지금 보도가 입학 취소하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보도할 때 상당히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교육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상곤 교육감이 약속한 게 2018년 1월입니다. 근데 4년 동안 뭘 했는가,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 또 특히 미진했냐면은 대학교 입시 자료가 보통 입시 자료 보존 기간이 4년입니다. 입시 자료 보존 기간이 4년이면 대학마다 이걸 폐기하기도 하고 복원하기도 하는데, 4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게 되면 이 정말 과거에 썼던 미성년 부정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럼 교육부가 계속 시간을 늦출수록 이거는 계속 확인을 안 하겠다는 거군요. 아니면은 미궁으로 남겨두겠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밝히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줬던 사건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이거는 국민들이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사태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정유라 사태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공정의 시각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 문제를 어쨌든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계속 국민들은 찜찜하고 공정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정파성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 기준이.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박 기자님이 이번에 그 파헤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유나와 예지. 예. 그러니까 서울대의 논문을, 아니,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고 아버님이 그 이름을, 이 아이들 이름을 넣어줘서 예. 얘들이 의대에 진학을 했고, 근데 그 논문은 이제 연구 부정 논문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젊은 의사입니다. 보면 이제 조민 씨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뭐 조국 씨처럼 뭐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막 나가서 일을 키운 것도 아니고 이 집안은 그냥 조용하게 연구 부정해서 지금 따님들이 이미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사회의 어떤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젊은 의사들을 조민 씨하고 똑같이 취급할 것이냐, 똑같이 조치할 것이냐. 지금 우리 박 기자님도 어른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예. 아픈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정파를 갖고 계시고, 또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박 기자님 말씀은 우리가 이걸 고통스러워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 우리 사회의 어떤 원칙이 무너지는,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이게 분노의 사회가 되고, 분노의 사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걸 악용하는 나쁜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몇 달을 고민하신 우리 박 기자님께서는 고통스러워도 수술하고 예. 지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조민이라든가 뭐 정유라 같은 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안 하고 이거는 문제 있다. 물론 그 대학에서 그게 입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주 잘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같은 사건이라고 하면 같이 조치하는 게 맞다. 교육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를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이라든가 후속적으로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감사원 감사 말씀하셨고. 예. 근데 그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구 부정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그동안 대학들이 논문을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허술하게 심사하고 동료 교수들의 어떤 잘못을 감싸주고, 표절에 대해서도 좀 뭔가 쉽게 넘어가고, 그런 관행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좀 학계 스스로가 좀 자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논문 부정을 하면 좀 더 엄격하게 징계를 하고, 뭐 좀 약간 징계 수위도 높이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도 좀 정치 정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교육적인 철학의 가치를 좀 무게를 알고 그 원칙대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이번 논문 취재하면서 대학교의 문제를 너무 많이 봤어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 감싸주고 문제가 드러나도 밝히지도 않고, 이러면은 대학생들이 가서 그 진례 상하탑이라는 그런 데 가서 뭘 배우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식인을 신뢰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신뢰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식인의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수 집단, 대학 집단들이 좀 뼈저리게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나 이렇게 징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의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다 예. 축소 은폐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저 정도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제 국회도 나서고 뭐 국가가 나서서 다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교육부가 지금 했지만 교육부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은 그 각 대학의 입시 제도가 굉장히 특수하고 연구윤리라는 것도 사실은 그 전문적인 분야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그 연구를 같이 하는 집단에서 스스로 이것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철퇴를 휘두르면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저는 그걸 바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하니 자율성도 못 줘 이거잖아요. 사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전문가들의 그 단체에 자율성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근데 국가가 나서서 막 철퇴를 날리면 이런 자정 기능이라는 게 안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언론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편향적인 보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들어가서 막 수술할 수 없는 게 계속 기다리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윤리, 전문가들의 직업 윤리라는 게 팔딱팔딱 살아서 움직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있도록 이런 하나하나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이 좋아서도 그렇고 자신의 직종의 어떤 그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 그 전문가 직종의 윤리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조사도 막 하고 처벌도 하겠다 이러면 이런 직종의 윤리 또는 자율성, 자정 기능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기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물론 이제 뭐 한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제도가 바뀌려면 사실 그 구성원들이 속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성찰을 하고 좀 돌아봐야 좀 바뀌거든요.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그거 더불어 저희는 또 뭐 어떻게 보면 감시 기구가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권력도 이제 언론이라든가 다른 기타 시민들이 감시를 해야 권력이 또 제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일단 자율성은 존중하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외부가 들어가서 어쨌든 또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보면 사회 고위층들이잖아요, 대부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윤리라든가 그 어떠한 자신들끼리 이익을 주고받는 것들이 너무나 비윤리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어떤 고위층 또는 엘리트, 전문가, 지식인 이런 분들이 본인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좀 자각을 해야 돼요. 본인들은 그냥 자기 앞만 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덮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사회의 근간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